1919년 1월 15일 보스턴 소방서. 소방관인 조지, 빌, 넷, 조는 늘 하던 대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시 소방서 바로 맞은편에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항구가 있었다. 이 항구는 당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카리브해에서 운송된 수백만 리터의 당미를 받아 저장하는 미국 산업 알코올 회사 USIA의 거대한 탱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밀이란 사탕수수를 정제할 때 남는 시럽으로 당도가 높고 점성이 강해 발효시키면 에탄올 생산이 가능했다. USIA는 당밀을 발효시켜 군수용 산업 에탄올을 생산했는데 에탄올은 폭약과 연료 그리고 약품 제조에도 쓰였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0년대 당밀은 군수 지원의 핵심 재료였다. 먼저 배로 옮겨온 당밀은 항구 중앙에 초대형 탱크로 퍼올려져 보관되었고 이후 다시 기차에 실려 각 공장으로 보내졌다. 이 탱크는 주변 어떤 건물보다도 거대한 구조물이었다. 높이 15m에 지름 27m. 이러한 커다란 외관의 탱크 안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탱크는 불과 3년 전에 완공됐지만 건설 직후부터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동네 아이들이 양동이를 들고 와 바닥으로 새어나온 당밀을 퍼가곤 했을 정도였다. 지금이라면 즉각 공사 중단과 안전점검으로 이어졌겠지만 당시에는 산업 규제가 체계적이지 않아 대충 넘겨도 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때문에 소방관들도 늘 이 탱크 옆을 지나며 일했지만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이 탱크를 만든 사람이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탱크 건설을 총괄한 아서겔은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관리자였다. 그는 회사가 정한 6개월 완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자들을 몰아붙였다. 작업 효율을 높이겠다며 세운 계획들은 오히려 안전 위험을 초래했고 금속 자체의 강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는 일정만 맞으면 된다는 태도로 문제를 무시했다. 또한 검사 과정도 부실 그 자체였다. 탱크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3분의 1 정도의 물만 채워 누수를 확인한 뒤 그대로 사용 승인을 내렸다. 높이 15m의 당밀 탱크가 고작 3분의 1 부피의 물을 버텼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연히 탱크 완공 후 첫 당밀이 채워지자마자 누수가 즉시 발생했고 겔은 임시 처방으로 틈을 메꾸게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법은 되지 못했다. 오히려 당밀이 새어나오는 것을 감추기 위해 탱크 외벽을 탱크와 비슷한 색인 갈색 페인트로 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 USIA 직원들은 이상한 진동과 지속적인 누수, 위험한 유지보수 방식 등을 반복적으로 회사에 보고했지만 회사는 이를 모두 묵살했다. 더 나아가 보고를 올린 직원을 해고하는 등 문제를 덮어두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은 말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이 깊어졌고 위험 신호를 보면서도 결국 침묵하게 된다. 그렇게 탱크는 몇 년 동안 무리하게 운영되었고 결국 1919년 1월 15일 그동안 덮어두었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폭발하고 만다. 전날인 14일까지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탱크 안 당밀은 흐르지 않을 정도로 굳어 있었다. 그러나 1월 15일 이날의 낮 기온은 약 4도까지 오르며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이 된다. 때문에 굳어있던 당밀이 빠르게 녹아 탱크 안에서 흐르기 시작했고 내부에서는 발효와 압력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평소처럼 출근한 직원들은 지금까지 탱크에서 나던 금속성 소리와는 전혀 다른 깊고 울리는 장력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를 듣는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불행히도 직원들의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가열된 당밀의 팽창과 발효가스로 인해 탱크 내부 압력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 12시 30분 소방서에 있던 조지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멀리에서부터 검고 투명한 무언가가 굽이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간 약 몇 초 전 탱크가 찢어지듯 파열되며 1만 2천 톤가량의 당밀이 단숨에 도심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시속 56km로 밀려오는 이 끈적한 덩어리는 마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만다. 이 당밀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소방서 건물의 1층은 순식간에 밀려나갔고 위에 2개 층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져 소방관들의 몸 위를 덮쳤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각종 장비와 무너진 벽, 가구 사이에 깔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갇히고 만다. 그나마 확보된 공간은 겨우 50cm 남짓한 작은 틈이었다. 그런 그들의 얼굴로 밀려온 것은 끈적한 시럽, 당밀이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얼굴을 덮치는 당밀을 손으로 밀어내며 그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시작했다. 넷과 빌은 무너진 벽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사이로 나 있는 작은 틈을 발견하고는 필사적으로 그곳을 발로 차며 당밀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벽이 조금씩 벌어지자 그 틈으로 당밀이 흘러내리며 얼굴 바로 앞까지 치솟던 수위가 멈추었다. 그러나 존과 조지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두 사람은 더 큰 잔해에 깔려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얼굴은 당밀에 닿을 듯 말 듯하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존의 몸은 무너진 잔해에 짓눌려 있었고 조지는 단지 몇 센티미터 정도 얼굴을 들어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까지 차오르는 당밀을 손으로 닦아내야 했고 그의 비명은 점점 흐려져 갔다. 건물 밖은 더 참혹한 상황이었다. 당밀은 물보다 40% 더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쓰나미보다도 훨씬 파괴적이었다.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당밀에 아이들은 그대로 휩쓸려갔고 개와 말들은 끈적한 당밀에 뒤엉킨 채 움직이지 못했으며 자동차와 전차는 미니어처 장난감처럼 휩쓸려 나갔다. 사람들은 허리까지 잠긴 당밀 늪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밀은 점점 굳기 시작했고 그들의 몸을 붙잡았다. 한편 소방서 잔해 아래에는 여전히 소방관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존은 한쪽 팔로 당밀을 쓸어내며 1시간 넘게 버티고 있었고 구조대는 그의 위치를 확인해 조금씩 위에 있던 잔해들을 제거해 나갔다. 그러나 옆에 있던 조지의 움직임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조지는 몇 시간 동안이나 얼굴을 들고 버티다가 결국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당밀에 질식해 사망하고 말았다. 조지를 제외한 3명의 소방관들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뒤이어 보스턴 경찰과 적십자, 육군과 해군 인력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 또한 참담한 재난 현장 속에 뛰어들어 구조 작업을 펼쳤다. 의사들은 근처 창고와 식당을 급히 개조해 임시병원을 만들었고 끝없이 실려오는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날, 문제는 구조만이 아니었다. 죽은 이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도 그 끈적한 지옥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당밀은 밀도가 높고 끈적였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매번 발을 떼는데도 힘을 써야만 했다. 그렇게 수색 작업은 무려 나흘이나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들 중 일부는 온몸이 굳은 당밀로 코팅된 상태여서 신원을 식별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흐르는 당밀에 밀려 보스턴 항으로 떠내려갔다가 사고 이후 몇 달이 지나서야 바닷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참사 이후 마을에 거주하던 약 120명의 주민들은 탱크를 운영하던 USI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USIA는 처음에 책임을 부정했다. 심지어는 무정부주의자들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는다. 하지만 3년간의 긴 조사 끝에 회사의 잘못을 명확히 밝혀내는 데 성공한다. 부실한 관리, 무리한 저장량 증가, 탱크의 안전성 무시, 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그날의 끔찍한 참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USIA는 62만 8천 달러, 지금의 시세로 약 114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희생자 가족들은 1인당 약 7천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2만 7천 달러 정도를 받았다. 또한 사고 이후 현장의 정리 작업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악몽이었다. 인부들은 소방선에서 퍼올린 바닷물을 뿜어내며 길을 닦았고 모래를 뿌려 당밀을 흡수시켰다. 그 영향으로 보스턴항 전체가 여름이 될 때까지 갈색 물결로 변했다. 거기다가 마을 사람들이 당밀이 묻은 신발로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끈적한 당밀이 보스턴시 전역으로 퍼져갔다. 사람들은 지하철 플랫폼과 전차 좌석에서 그리고 공중전화 수화기에서조차 손끝에 달라붙는 끈적함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보스턴 시민이 손대는 모든 것이 끈적거렸다라고.